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 드립니다. 나훈아 야권 비판에 어디 어른 얘기하는데 채널 A 방송을 캡처했습니다. 형제는 어떤 이유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해.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한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 김원희 의원이 참 웃긴 양반, 입 닫고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이현주 의원은 오른팔 감염돼 썩어가기 시작하면 놔두면 죽는다면 이런 발언들을 방송을 했네요.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공공들 하냐, 아마 지랄들 하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나훈아 어머니 형 동생 싸우면 똑같이 패다.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폭 넘버 2가 학폭 피해자로 빙의하면 벌어지는 일, 브로맨스. 왜 고등학교 드라마는 온통 일진에게 학폭 피해자로 허약한 주인공이 많은가? 무리의 힘을 믿는 설치는 일진들은 양아치나 다름없다. 다숭이 땅이라고 밀어붙이는 애들도 양아치나 다름없다고 비유된다. 학폭 드라마의 피해 주인공은 특별한 일로 인해 각성을 하는 게 보통이다. 소수나마 브로맨스 같은 동맹도 나온다. 그런 특별한 일로 일진들을 대거 제압하고 개과천선시키는 주인공을 기대한다. 아마 이 저의 상징적인 비유를 이해를 좀 해주실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안 출신 조선족 이규호.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세력 간 체제전쟁. 국민들 윤계엄 선포 이유 고민해야. 이 제목만 듣고도 이 친구 괜찮은 친구 같은데 사고방식이 중국에서 살았으면서도 또 공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정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1월 14일 10시 32분에 보도했습니다. 한국 6.25 전쟁 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 자유시민으로 자유 지키려 집회에 동참. 계엄령은 계몽령. 계엄 용어에 매몰되지 말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망명해 난민 인정을 받고 14년간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를 지키고자 집회에 동참합니다. 최근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 난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연사로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상황에 분노한다고 일간의 화제를 모았다. 1971년 중국 심양에서 태어나 심양의 코리아타운 파출소에서 일했다는 이규호 씨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대통령 수호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뒤 그 다음날 연단에 올라 공산국가의 인해존술에 포위돼가는 자유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가 걱정된다고 호소하려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다는 뜻인가?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을 읽고 감동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한 점이 대단하다고 본다. 한국전쟁에서 흘린 피와 눈물로 일군 진정한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그의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었다. 계엄은 6.25 전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미국인들도 이해할 것이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지켰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미국에게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간 글씨만 읽어봐도 충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한 말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면서 팔을 툭툭 쳤었던 거, 그때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때부터라도 반중 정서를 왕이 그 노땅 그놈을 나보다는 나이가 더 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노인네가 좀 뭐 거기까지 하고
또 우리 기자들도 이 중국 경호원들한테 폭력을 당했죠. 혈맹인 미국과는 한미 의원 동맹이 없는데 어떻게 한중 의원 동맹이 2022년 발족해 2기가 활동하고 있냐. 정치인들이 더 위기의식이 없다. 정치인들은 자꾸 약자와 평화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감정을 유도한다. 한반도는 스스로 피 흘려 광복하지 못했다. 역사 인식이 아주 바른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없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 망한 나라였다. 우리는 이제 조선의 역사를 잊어야 한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네요. 1971년생이면은 참 저하고 한 17, 8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이 PC주의를 요즘 사태에 야당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등등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했는데 이걸 읽기보다는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장으로 PC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든 선진국인데 정체성 투쟁 나서는 6080, 노지훈, 노수빈, 조원 3명의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1월 13일 11시 53분에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관저업 집회 60대 이상이 25%, 우리가 파병, 가난 참으며 일고, 보수 위기는 정체성 무시, 동일시 유튜버들은 편향된 사고 부추겨, 탄핵 반대 외치는 산업화 세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반대 등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세대는 월남전 파병도 가고 죽어라 일에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놨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모르고 반국가 세력의 선동당의 대통령을 두고 내란 수계라고 합니다. 근데 좀 틀리죠. 요즘 2030도 탄핵 반대 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은 좀 구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일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식별을 해가지고 좀 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탄핵 반대 2030과 6080을 갈라치기 하는 문화일보의 취재 의도라고 이런 글을 글 하나라도 좀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30 중에서도 탄핵 반대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산불, 치명적인 캘리포니아 산불의 불씨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사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제이슨 디얼은 AP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렌티리는 이것은 한때 작은 화재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화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집중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둘러보며 원인을 파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화재 모두에서 방화의 공식적인 징후는 없으며 전력선도 아직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 화재의 근본 원인이 뭐였을까? 바람이 세다 하는 거는 근본 원인이 아니겠죠. 지금 봐서는 이 건조한 날씨 이런 등등을 다 감안한 뭔가 불온 세력이라기보다도 누가 좀 방화를 하지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원인을 갖다가 신중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고민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LA 산불에 다 탔는데 혼자 멀쩡한 이 집 어떻게 지었길래 조유공 기자가 동아닷컴에서 1월 13일 16시 38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미국의 주택들이 목조주택인데 이거는 콘크리트 골조로 진 모양이에요.
어, 뭐 어저께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참사를 통해 가지고 콘크리트 골조주택이나 유럽과 같은 벽돌 구조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화재 보험도 쉽게 가입이 될 것 같다. 요즘 이 보험이 취소된 보험료가 엄청 비싸가지고 보험을 못 든 그 가구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보험을 못 들었으니까 이제 집을 다시 짓기도 어렵고 아주 난감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도심 인근에 레미콘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하도 넓어가지고 그런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왼쪽 집은 참 어떻게 그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바람은 LA 전역에 폭발적인 화재 성장에 잠재력을 가져옵니다. 이번 주 카운티 안드레아 창, 로잔나 샤, 클라라 하터, 테리 캐슬맨, LA 타임즈 4명의 기자가 작성한 내용이 되겠네요. 또 다른 강력한 바람이 좀 불어올 것 같다. 가장 강한 바람은 화요일 새벽 이전에 도착하여 수요일까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있을 것 같다. 불씨를 완전히 지금 잡지도 못하고 이제 뭐 많이 해봐야 25%, 13%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돼 있는데 다시 그 바람 때문에 화재가 다시 증폭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주에서 소방관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소방관들이 가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또 얘기를 했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경찰 경호처의 폭력 사용 절대 없어야. 자, 2차 체포 시도라고 그러는데 내란 혐의로 하는 거죠. 탄핵 그거는 이미 넘어갔고 넘어갔는데 별도 공수처에서 그 체포 영장을 신청해서 지금 제목을 내란죄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성립이 됐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돌아가는 게 어쨌든 대행의 대행은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없어야 된다. 이거를 확실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행이라 그래도 대통령 대행이 얘기하는 거니까 경찰이 이거를 또 무시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의 김소라 기자가 다른 뉴스로 윤축 경호처의 무기 사용 지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유감 이런 제목만 봐도 경찰 내부에 뭔가 지금 이 뿌락지라든지 언더카바 이런 스파이 짓하는 놈들이 있던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정치 경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경찰력 남용의 폐해가 극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신격화 착수한 북한을 괴롭히는 4개의 적 마키노 아이히로 문예 춘추 온라인에서 첫 번째 적은 한미일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적은 쩐주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금주라고 일본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옛날 엽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쩐주로 불리는 신흥 부자들이 북한에도 신흥 부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3의 적은 지방 사람들이다. 평양 제외하고 말하자면 차별 대우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나라의
죄송.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대신 충성심도 없다. 제4의 적은 젊은이다. 고난의 행군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급이라는 나라의 혜택도 모르고 한국과 중국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에 삼킨다는 공포감 때문에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2021년에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에 평양문화어보호법 잇따라 제정.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남녀관계 우리 남한 쪽에서는 이제 오빠가 유행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물들었다 해가지고 교화소해를 가든지 아주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공포감 때문에 이런 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신격화 사업을 착수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결호로서 루마니아의 이 차우세스쿠 그 독재자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살해를 당했죠. 곤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의 말을 빌어가지고 그런 독재자가 연설 도중 한 여성이 차우세스쿠는 거짓말쟁이라고 외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2025년 올해 북한에도 같은 순간이 올지 모른다고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라탐이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투자 유치. Bring on the Chinese invest in 라탐. 히터 자이안 1월 13일 뉴스레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모든 투자에 대해 걱정해 주셨습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중국의 상황을 더 넓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말기 쇠퇴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고 친중이 있다는 게 그 좀 문제다 이거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와 같은 곳들은 이 지역의 미래 산업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거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많은 나라들과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미국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에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쓰고 싶다면 왜 그들을 멈춰야 할까요?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 삼국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구조이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 안전한 장독 같은 구조이다.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 삼국은 그저 보기에 좋은 민면이 좁은 도자기 같은 모양이다. 한국도 쇠퇴기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친중했다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친중했다가는.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경제 정치적으로 현충원 참배한 일 외무상 한일 관계 진전시키러 왔다. 이채연 기자가 TV조선에서 1월 13일 16시 1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외무장관이 국내에 직접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그 현충원을 참배한 일본 고위급 인사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화야 외무상은 이번에 한국 사태 이런 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가 와이드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미일 협력을 해가지고 동북아 안정에 향후 동맹으로서 가야 되는데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이어서 한일 제휴 불투명감 정치 혼란 트럼프 행정부 앞두고 지지통신 편집국에서 했는데 외무상 내용만 조금 소개를 했는데 이런 그 지지통신은 적어도 분석기사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1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전체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미국 제1을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열렸다. 북한에 대한 대처를 포함해 한일, 미한일의 제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인했지만 동아시아 정세의 장래에는 불투명감이 감돌고 현재 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국의 조태열 외상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 임한 이와야 씨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개선 기조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고 말해 한국 국교 정상화로부터 60년의 고비인 것을 근거로 해 한일의 협력 촉진을 내외에 어필했다. 12월 윤의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혼란은 양국 관계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총리가 이달 예정했던 방안은 미뤄졌고 윤은 탄핵소추로 궁지에 빠졌다. 이 타이밍에 이화야 씨가 굳이 서울을 방문한 것은 개선한 한일의 제휴를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트럼프 외교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일기에는 다자간 협력보다 양자간 딜 거래를 중시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3차례 회담했다. 이번에도 독자 외교를 펼치면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흔들 수 있다. 블링컨 미국 장관은 6일에 서울에서 조 외상과 다음 7일에 도쿄에서 이와야 외상과 각각 회담을 해서 자녀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정권으로서 3개국 제휴가 계속되도록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불안한 정세로 나오지만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계속 찾아오고 또 동맹은 굳건하다 하는 거를 미국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일본은 외상까지 와가지고 뭐 대행이라 그래도 우리는 결국 이 뜻은 뭐냐? 우리는 윤 정권을 민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국민들이 좀 그렇게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진들은 마치 좀 뭐 이런 거를 그 일본 기자들이 좀 재미있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공동 성명이 끝나고 이렇게 그 각자 자리에 돌아가는 건지 어떤 거, 자기 태극기 앞에 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사진은 지금 불안감이 있는 불투명감 이런 상황을 연출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미야자키 앞바다 규모 6.9 지진, 난카이 대지진 오나 YTN에서 1월 14일 오전 5시 3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요게 난카이제도 요 노란색 표시한 게 있는데 바다에서 일어났지만은 흔들리고 뭐 하는 거는 이쪽 우측이 미야자키 현인 모양이에요. 여기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쪽은 가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마모토 쪽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 밑에가 아주 경치가 좋다는데 이런 큐슈 섬의 동남쪽을 가보질 못했네요. 어쨌든 이번에 그 지진의 그 느낌은 후쿠오카와 사가, 구마모토 등 큐슈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2, 3일 정도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북한 일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끔찍한 전술 사용 공개 제임스 킬러 더 텔레그라피에서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이 종이는 러시아권 같기도 한데요. 요 드론이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인데 이 앞에 병사는 미끼로 가가지고 드론이 뜨면은 매복해 있는 북한군이 이 드론을 총이나 화기로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전술, 그러니까 미끼 전술을 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발행한 사망자 일기에는 김정은에 대한 사랑과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고향의 표현과 함께 무모한 전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끼가 가만히 있으면 드론이 멈추고 격추될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숨어 있질 못하고 미끼로 해서 노출시키게 해서 드론이 날아가게 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 드론이 총을 쏘면 어떡할 건데, 드론도 그 공격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흘려 쓰는 거지만은 그리운 조국이라고 쓴 것 같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은 나의 이렇게 잘 안 읽혀집니다만 전후 동지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동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급하니까 그 전시 상황에서 이런 거를 그 일기를 쓴 모양이에요. 카톡계엄 역풍 직면한 민주, 중국식 사상 통제 논란도 이상준 에포크타임즈 2025년 1월 13일 오후 6시 5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그래서 여권에서 소위 카톡 계엄이라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고,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 중국식 사상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또 그리라며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카톡 기업 논란은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어준 씨를 국회로 불러 사살적 운운하는 가짜뉴스 대잔치를 벌이게 한 것도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가. 최근이 아니고 요 며칠 사이로 제가 계속 넷석스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오디오식으로 읽어가면서 요약한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한 정의들이 나옵니다. 오정보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한 그런 정보를 얘기한 거고, 허위정보는 의도적인 가짜뉴스다. 이런 거를 식별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얘네들은 어디를 보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진해운이 2017년 파산 선고 후 8년 만에 파산 폐지 수순을 밟는다. 성주현 이데일리에서 1월 14일 날 오전 9시 3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40여 개 해외법인 150여 개 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방대한 자산 환가 작업, 노동 채무 문제도 전 세계 흩어진 채권 자산 회수의 8년 소요, 재단 채권도 변제 못해 파산 폐지 의견 청취. 처음 들어보는 재단 채권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회생해서 파산이 되는데 5개월 만에 무너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이렇게 됐었고,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파산을 선고했었다. 그래서 김진한 변호사라는 분이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돼서
8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진해운의 임직원 일부를 보조인으로 고용해서 파산재단의 관리와 환가 업무를 수행했다. 환가라는 게 전문적으로 실제 가치 같은 거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런 작업인 모양인데요. 거기에 상고래 채권, 채권단 채권, 주식 및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채권, 회생 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각종 채권들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현금성 자산부터 매출채권, 기계설비,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에 이르는 자산을 모두 환가해야 했다. 그게 8년이 걸렸다는 얘기고, 여기에 종업원 채권과 퇴직채권부터 민감한 사항 관련 채무도 문제를 처리해야 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재단 채권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4년 2월 13일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법무부에서 이렇게 공시를 한 게 있네요. 그래서 재단 채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파산 안 당하도록 계속해서 계속 기업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폐업 직전인데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국세청이 그만 폐업하시죠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됩니다. 의결권 자문사도 제각각 고려한 분쟁 단초됐던 작년 주청 기관 표심 어땠나? 작년에 의결권 행사 내역에 의안이 주식 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이 부결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고려한 최인범 회장이 정관에는 뭐가 돼 있냐고 그러면은 증자를 하는데 왜 기관과 외국인 주주가 요게 아니고 해당 정관 변경안에는 상법상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요거는 이제 집중 투표제 얘기고 어쨌든 그동안에 국내 법인이 아닌 현대나 한화 이런 외국 법인만 정관에 증자할 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대 주주인 영풍하고 협의 없이 했다. 이런 게 이제 갈라서는 그런 단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다가 제가 분쟁의 서막은 신주발행 지난해 정기 주총 땐 주주권익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 고려에는 신주발행 대상을 경영상 필요한 외국의 합작 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규라 그러나요? 거기에 그래서 최 회장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한 자로 바꾸길 원했었는데 이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아이언 로고가 트로이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로고까지 해서 자원순환, 활용, 재사용,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등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로고도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려엔 5개월 분쟁 막바지 단계 집중 투표제에 달려있다.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어느 편에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변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연결 손익인데요. 2024년 삼성전자가 그래도 빨리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해 주는 기업이죠.
그냥 꼭 찾아야 나와기보다는 경제 언론지에서 경제 매체에서 좀 발빠르게 취재를 좀 해주면 더 고맙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쉽게 파악도 좀 하고 그럴 텐데 감을 잡는 거죠. 이게 연결인데 저는 개별로 분석을 합니다. 개별로 해야 더 경영 성과가 이 희석이 안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300조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2조 7,300억을 냈네요. 연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670 몇 조라고 그러죠. 한국 예산의 반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엄청 규모가 크다 하는 그런 규모를 보면은 물론 매출액이죠. 영업이익은 뭐 32조인데 작년 2023년가 안 좋았죠. 6조 5,700억으로 이게 좀 안 좋았는데 2024년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AI용 반도체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좀 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만은 SK한테 기술적으로 뒤졌다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층 구조로 이렇게 쌌는데 이게 전기가 통하는데 다층 구조를 쌀려고 그러면은 그 프레이트를 깔고 그 다음에 절연체를 또 얇게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쌓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SK의 기술은 그냥 다층 구조로 그냥 갖다 놓고 뭐 어떻게 이 절연체의 작업을 하면은 그 틈과 틈 사이에 절연체가 면밀히 이게 들어가는 기술이 있다. 그건 뭐 전문적인 기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먼저 하고 그런 거 아닌가. 불량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층 구조기 때문에 높게 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게 싸면 살수록 다층 중간에 절연물이 들어가는 침투시키는 그냥 작업을 한 건건이 한 층마다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생산성으로 어렵다. 또 불량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IT 계통에 계신 분한테 좀 들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